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인기 연예인이자 가수인 박유천 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새벽 신고 여성이 신고를 취하하겠다라는 뜻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왠지 개그맨 유상무 씨의 사건과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 대한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일본 롯데와의 어떠한 거래를 포착했는데 어떤 비자금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어떤 거래일까요?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일본 롯데와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비자금 수사는 비자금 수사인데 어떤 비자금이냐? 해외 비자금까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롯데그룹 수사의 그 끝,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올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뉴스인데 국민의당이 김수민 게이트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단 단장인 이상돈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대의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을 밝혔는데 이게 30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한 말인지 아니면 이 30대가 바로 김수민 의원을 지칭해서 한 말인지 잠시 후 자세한 뒷이야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입니다. 국론 분열로 가는 신공항 핀피. 핀피는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야드. 제발 우리 지역 앞마당에 좀 주세요. 서로 갖겠다는 핀피 현상이 이 국론 분열까지 가고 있다. 한번 보시죠. 부산에서는 시민단체 등 2만 명이 신공항을 달라 집회를 열었고 경남, 대구, 울산, 경북 광역단체장이 무슨 소리? 밀양이 답이다. 신공항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일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다시 롯데입니다. 가족회사가 롯데 돈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가족회사일까요? 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의 이름이 오늘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서미경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가 사실상 롯데의 돈을 빼돌렸다.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나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과 최초에 계약했던 업체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로 바뀌면서 사실상 계약이 끊긴 회사인데 재하청 거래는 관행이 아니다. 국민의당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 그거 일종의 관행이다. 국민의당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관행은 업계에 없다. 이렇게 밝힌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사회명 기사인데요. 미래부 공무원이 갑질을 했답니다. 미래부 공무원, 고위공무원이겠죠. 뭔가를 부하 직원에게 시킨 모양인데 무엇을 시켰을까요? 짜장면을 시켰을까요? 통닭을 시켰을까요? 그랬다면 갑질 얘기 안 났을 텐데 아들 숙제를 시켰답니다. 그것도 프랑스 파리 출장까지 가서 아들 숙제 시킨 공무원의 사연 무엇인지, 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지 자세히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국제면입니다. 미국의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오마르 마틴에 대한 증언이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했다더니 수차례 목격을 했다. 게이 클럽과 채팅 앱에서 수차례 목격을 했다. 누구를? 범인 오마르 마틴을. 결국 이 테러 사건은 동성애 혐오로 인한 테러가 아닌 것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사회, 정치, 국제, 굵직한 뉴스들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롯데 수사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의 이름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새롭게 이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권 말에 검찰이 롯데에 대한 수사가 무리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 돌직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신격호, 신동빈 회장 등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서미경 모녀의 특혜가 바로 이 비자금의 진원지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가계도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롯데그룹 가계도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뒤늦게 병원에서 들고 대노했다라는 얘기도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노순아 씨와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딸로 뒀습니다. 그런데 노순자 씨를 사별하면서 일본인인 시게미스 하스코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형 신동주, 동생 신동빈 두 아들을 뒀는데 이 두 아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자금과 관련해서 새롭게 이름이 나온 것은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입니다. 공식 직함은 유니플렉스 대표입니다. 이 서미경 대표의 친딸인 신유미 씨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미경 씨가 대표로 있는 유원실업과 유기개발 등등이 이른바 롯데그룹의 알짜배기 이권을 주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 각지 1,0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 두 모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동산의 대부분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쇼핑의 지분 약 60억 원어치도 두 모녀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검찰이 압수수색도 펼치면서 롯데 수사에 고삐를 쥐고 있는데 오늘 서미경 씨 이름은 왜 나온 겁니까? 신격호 회장의 딸사랑이 이제 각별한 것 같은데요. 지금 17개 계열사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특별히 검찰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이 서미경 씨, 신격호 회장과 함께 이제 살았던, 지금은 이제 각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식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죠.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신문에서 셋째 부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제가 아니기 때문에 셋째 부인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그 와이사 난 딸, 이렇게 서미경 씨의 딸 서유미 씨, 신유미 씨, 그렇게 이제 모녀가 하고 있는 유원실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원실업이 어떤 회사냐면은 사실상 이 모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데, 롯데시네마에 들어가 있는 매점 운영권 이런 거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이것을 신격호 회장의 자명회사로 보고서 차명회사다. 이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롯데가 특혜를 몰아준 정황이 이 비자금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걸로 네. 보고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의 회사로 롯데의 돈이 들어갔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잠깐 이수경 기자. 네. 서미경 씨가 누굽니까?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젊으신 분들은 알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미스 롯데라고 하죠. 미스 롯데? 네, 미스 롯데로 1977년에 선발이 됐습니다. 당연히 예뻤겠죠. 당시에 상당한 외모를 자랑했던 그랬었죠. 미스 롯데.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돌연 은퇴를 하고 사라집니다, 무대에서. 그러더니 80년대 후반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딸이 등장하는 거죠. 네. 80년대 후반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서 씨의 딸 신 씨를, 그러니까 신유미 씨죠. 신유미 씨를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다는 겁니다. 내 딸로 받아들였다. 그런 거죠. 그 양녀 개념인 건가요?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결혼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난 그 이권이 달린 뭐 롯데시네마의 어떤 매점 운영권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엄청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미경 씨가 롯데 미스 출신이다. 이계진 전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사실 이 사람을 예. 모른다고 해요. 나도 젊은 층에 드는데 네.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다. 73년에 아나운서가 됐고 77년에 미스 롯데였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참 활동을 시작할 때 아주 깜찍한 아가씨가 미스 롯데가 됐죠. 그런데 신격호라는 롯데 총수와 뭐 이런 관계라고 그때 아주 대단히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건 마음속입니다. 적절히 돈 챙기고 어느 때 다시 이제 연예계로 오겠지 했는데 계속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사신 거죠. 뭐 정식 부인이든 아니든 뭐 그건 상관없이. 네. 그럼 무슨 재미가 있을까? 아,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아유, 저 돈을 언제 다 쓰고 죽나 그래. 예. 웬 돈이 저래 많이 필요할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왜 욕을 먹는가? 예. 난 이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콜릭의 껌 판 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돈 긁어 모아가지고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저 짓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재벌을 곱게 보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지킬 대포를 만든 적 있습니까? 맨 껌 팔고 커피 팔고 콜릭에 돈 모으고 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격분해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예. 김병미 전 의원님, 병실에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 보고를 받지 못했던 건데 최근에 보고받고 격분을 했다. 그렇죠. 이게 일단은 총괄회장 같은 경우 건강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있는 건 첫째 장남으로 볼 수 있는 신동주 지금 전 부회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병실을 좀 옮겨놨다라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은 평소에는 보통 바둑 텔레비전만 보기 때문에 뉴스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만든 그룹이 이렇게 절단이 난 걸 알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보고를 받고 나서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 롯데의 사건의 발달은 첫째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영자 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 리퍼블릭 이 비리 의혹 사건에 같이 연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으면 나도 처벌을 받겠다. 내 딸이지만 딸도 처벌을 받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아버지에 대한 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관계는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랑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번 달 말이 되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일본 주 롯데홀딩스의 이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의 검찰 수사보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누가 형이 주도권을 지느냐, 경영권을 갖느냐, 동생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가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가 과연 온전하냐에 대한 여부들도 큰 관심입니다. 다시 가계도를 한번 보면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신동주, 신동빈 라운드 1은 동생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다음 주 일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에 2차전이 펼칠 수도 있다는 건데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윤태곤 실장님 지금 사실상 요 세 번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유니플렉스 대표가 유언실업 유기개발 등등 롯데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롯데의 알짜배기 이권을 물어줬다. 그러니까요. 제가 요거 다른 각도에서 하나 지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유언실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극장 안에 팝콘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건 파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매출이 200억이라고 하면 뭐 한 중견기업 정도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이게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고 거기는 또 100% 현금 장사잖아요. 그렇죠. 현금 내지 카드지 누가 그거 극장에서 외상으로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이제 극장 체인들 보면은 이제 뭐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큰 극장 체인들 보면은 영화관에 사람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진율을 높여가지고 말하자면 이 돈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관은 이제 롯데로 하고 사업 기회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구 팝콘 받아가지고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쉬운 사업 기회를 편취해서 준 것.
그러니까 백화점, 식당 예. 운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알짜배기죠. 백화점에 이제 목이 좋은 데 있으면은 뭘 팔아도 장사가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일감 몰아주기, 뭐 사업 기회 편취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요. 한 가지 더 지적한다. 이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계속 어제 나왔다?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조사하다가 뭐 시정 조치를 하라는 둥 말하는 둥 하고 뭐 검찰은 뭐 이걸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식으로 쭉쭉 뭉개고 있다가 아까 이제 김기현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신영자 씨가 네이처 리퍼블릭 12억이에요. 12억을 받은 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봐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걸 애초에 먼저 검찰이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바로 잡았으면은 이만큼 일이 덜 커졌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이런 의혹 그렇죠. 나왔을 때 바로 안 잡고. 롯데그룹에서도 뭔가 예. 이런 나쁜 일을 하는 것을 그때부터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배 구조를 훨씬 더 투명하게 했을 건데 네. 일을 다 같이 키워놨다가 갑자기 이제 정운호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사수성가했는데 예. 도박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무슨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지적이 오늘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롯데의 잘못된 관행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명명백백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제고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말에 검찰의 이 롯데를 향한 칼 휘두르기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동아일보의 권순할 논설위원회 칼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여론의 시중의 여론 일부를 이제 반영을 한 건데 우리가 포스코 수사를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가 정말 검찰이 큰 칼을 빼서 그 회사가 작년에 대단했죠. 세계적인 그룹을 갖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세계적인 그 회사를 갖다가 그 절단될 정도로 100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었는데 태산 명동의 서울필이라고 잡아낸 게 없어요. 맞아. 그때 포스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용두사미로 나온 게 없는데 그런데 예. 그 포스코의 대외 이미지는 추락을 하고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예. 검찰이 잘못된 기업의 관행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잘못을 이렇게 처벌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흔들어서는 좀 곤란하다. 포스코 수사에서 검찰이 그 어떤 교훈을 얻고 이번 롯데 수사를 좀 정밀하게 예.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그 도려내지마고 저기 수사할 사람 수사하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지만은 정말 기업이 그 정말 손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무 재생도 못하게 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반응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신동빈 회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근내 문제로 뭐 여러분한테 신경 끼쳐드리고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산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한 연기가 아니고 연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롯데홀딩스의 지정이 언제인지 아직 뭐 결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끝난 후에 꼭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유천 씨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돌직구 신문은 없군요.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신고 여성이 오늘 새벽 0시, 그러니까 어제 자정쯤이죠. 돌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박유천 씨 측에서는 해당 여성과 성관계 후 돈을 줬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한류 스타 박유천 씨. 간단하게 신경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박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병가를 내고 곧바로 구청을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4일 새벽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성폭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대 여정업원 이모 씨가 술집 내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 박유천 씨가 찾았던 강남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이곳은 해운제로 운영되는 고급 술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성폭행 증거라며 속옷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박 씨가 지갑에 있는 60여만 원을 여성에게 건네줬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집 CCTV에도 고소인 이 씨가 사건 발생 이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성면허 있는 성인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맞춰서 해야죠. 경찰은 곧 양측을 모두 불러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A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고급 술집이었고 박유천 씨와 해당 여성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까지는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60만 원의 이른바 화대를 지불했다라는 내용이 그 요지였는데요. 강제성 여부 논란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유명 연예인, 그것도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 사건은 오늘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현미 전 의원님, 예. 오늘 새벽 0시 네. 신고를 했던 해당 여성도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과 상통합니다.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일단 성폭행은 아니었던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성폭행은 아닌 걸로 결론. 네, 뭐 최악의 사건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성폭행이 아니었더라도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60만 원 정도의 돈을 건넸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성매매 아니겠습니까? 성매매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갖고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가 될 것이고요. 군복무에 준하는 사회복무 요원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군대에 있을 적 생각이 나는데요. 제 생일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일날 새벽 5시에 외곽 근무 나가갖고 벌벌 떨면서 초소에서 근무 쓰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예. 그런 대한민국 육군에 있는 많은 우리 청년 장병들이 봤을 때 누구는 생일에 나가갖고서는 새벽에 정말 이렇게 유흥주점에서 예. 술잔치를 벌이고 성매매까지 갖는 과정을 보면서 공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또 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는 유흥업소에서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일 텐데 예. 저거 단속하는 게 강남구청의 역할 아닌가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하는 거 단속하는 기관이 강남구청 맞죠? 경찰에서도 할 거고 저 안에서 위생과 등등에서 저게 제대로 합법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아마 강남구청에서 관리할 텐데 강남구청의 직원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는 이 미큐천 씨가 가갖고서는 거기서 버젓이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의 이 책임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자정쯤, 오늘 새벽 0시쯤 신고를 취소한 해당 여성의 입장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신고를 취소했을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 박 씨와 성관계 후 박 씨 일행이 날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일행들이 밖에 있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신고를 했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관계 당시 박 씨도 나를 쉽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하게 했던 것이다. 후회를 많이 했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무서워했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이 생긴 게 발생이 6월 4일 새벽인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10일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6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속옷을 보관하고 있었고 뭔가가 있었다면은 저는 이거는 이 피해 여성이 미키 유치원에게 이제 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예. 오늘 이제 그것이 사실 일부러 좀 드러났고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회원주 술집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일행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오면 약간 아무리 술집 여종원이라도 수치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아마 저렇게 뭐 돈을 요구하는 관계로 가게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은 변화하긴 했지만 사건의 본질은 바뀌었다. 미키 유치원으로서는 이 여성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유철 씨가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합의를- 성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모르지만 합의를 했다면은 네. 맞고소 같은 건 없겠죠. 합의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 간의 이면의 건 모르지만 예. 양측 다가 인정하는 사실만 놓고 보자면은 전
박유천 씨가 강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흔히 뭐 되게 안 좋은 단어지만 꽃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꽃뱀은 누군가를 막 유혹해가지고 먼저 어떻게 함정을 파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양측 다 이야기를 맞춰봐도 박 씨가 이 술 먹다가 이렇게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체적인 꽃뱀이 아닌 거죠. 꽃뱀도 아니다. 아니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지 네. 모르겠어요. 시작은 박 씨가 이 행위를 한 것이고 두 번째도 성매매가 불법이 아닌 나라도 있고 뭐 비범죄화 주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있는데 성매매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도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예. 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이야기가 맞다면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여기 이제 룸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고 바깥 친구들이 막 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상당히 이분이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고 뭐 한 세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뭐 저녁에 우리가 엊그제 이야기했지만은 친구들하고 젊은 나이인데 술 한잔 하고 하는 거 정도야 뭐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네. 이렇게 새벽 5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숙현 기자님. 네.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는 경찰 수사는 계속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고자가 취소를 하더라도 수사는 하겠지만 일단은 강제적인 성폭행 혐의는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공인의 신분으로서 유명 연예인의 신분으로서 또 군인의 신분으로서 회원제 고급 술집에 가서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성을 돈으로 샀다. 그렇죠. 이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건 또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퇴근 시간 이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술집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팬들이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제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이제 친고죄가 아니죠. 그래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지 안 할지는 이제 경찰, 수사 당국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어떤 워딩,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저 여성의 어떤 워딩이 조금 바뀌면서 양쪽 간에 어떤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경찰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수사를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계진 전 의원님, 성매매 특별법으로 추가로 경찰이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겠네. 저기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군복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공익근무 중이라면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병가 내고 나왔다 그러더니. 예. 그럼 몸도 아프신 분이 어떻게 그런 짓들을 했나 모르겠는데. 저런 사람 진짜 이거 공익근무 시킬 게 아니라 GOP 6개월만 근무시켜야 돼요. 예. 지금 얼마나 젊은이들이 고생하는데 스타라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스타. 원래 스타는 스스로 탄다는 것이 우주 전문가들의 참 재밌는 설명인데 이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인간이 스스로 타락. 예. 이 한류 스타에도 나쁜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한 사람. 그래서 정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 수신해야 됩니다. 예. 망나니 짓 하면 안 됩니다. 막내 짓 하면 안 된다. 네. 라는 도주까지 알려주셨는데 이 사건 신고 여성이 신고를 했다가 신고를 취하했다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을 강제로 하지 않았다. 개그맨 유상무 씨의 사건과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상무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채널에 의해서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됐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진술 내용 중에 나타났습니다. 단독 기사 내용은 김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 씨. 지난달 31일 경찰에 출석한 유 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정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유 씨는 강제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은 유 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유 씨의 동의를 받고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유 씨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이 거짓인 걸로 밝혀진 겁니다. 또 경찰은 성폭행 미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유상무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상무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 장치를 쓰고 진술했는데 거짓으로 나왔다. 일단 그건 이제 재판의 증거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탐지기는 이제 수사의 방증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 하나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도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될 땐 떠들썩하게 하다가 네. 마무리될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그리고 박유천 씨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군 복무기간이라든지 사회 복무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들의 입장에서는 예. 재충전의 기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힘든 생활이지만은 그 스타로서 24시간 빡빡한 생활에서는 조금 벗어나가지고 네. 좀 이제 육체적으로 단련도 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뭐 다른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사회복무나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연 박유천 씨 사건 성폭행 혐의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성매매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결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다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면 그 돈은 누구에게 결국 향하기로 한 돈이냐라는 의문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편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를 맡은 이상돈 진상조사위원 단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우리도 어저께 그 통장 카피를 받아왔는데 또 그대로 있어요. 브랜드 호텔에.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데 그거를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은 검찰은 나는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검찰에 대한 경고 발언을 이상돈 의원은 날렸습니다. 돈이 당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기준의 주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기소한다면 망신당할 것이다. 김수민 의원 본인도 본인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오해를 한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브랜드 호텔,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 호텔이 홍보 기획을 하고 정당하게 일을 한 대가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다면 공천에서 광고 계약에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대답은 피하고 많이 모자란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 문제이겠지요. 특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 문제다. 라는 답변으로 피해갔습니다. 개인적인 착복은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진상조사위원 단장과 김수민 의원 본인의 해명과는 달리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한 가지씩 출력물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민 의원의 해명은요.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사용처를 두고 김수민 의원은 개인적인 착복은 아니다. 그렇다면 의혹은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면 조직적인 착복이냐? 당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이냐? 아니면 당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호텔이 받았다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께서는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일부 금액이 그대로 있더라 라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 등의 요구로 일부 금액이 지급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홍보 TF팀과 관련해서
국민당에서는 그건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브랜드 호텔 내의 TF다. 그러니까 브랜드 호텔 내의 TF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했더라도 브랜드 호텔의 문제 아니겠느냐. 하지만 의혹은 선관위는 당 홍보 TF다 그건 무슨 소리냐. 업체가 제공한 체크카드 6천만 원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숙명여대 김모 교수는 허위 계약서 부분은 실수다. 리베이트는 업계 관행이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밝혔지만 브랜드 호텔로 넘어가기 이전에 홍보를 맡았던 업체의 대표는 리베이트를 과하게 요구했거나 이런 부분 업계 관행과 맞지 않는다. 작은 회사도 그렇게 안 한다. 브랜드 업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의혹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의혹이 어떻게 엇갈리는 거냐면 첫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국민의당에서 이상돈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선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리베이트냐 아니냐의 여부인데 이게 정말 제대로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그 브랜드 호텔인가요?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 호텔이 돈을 받은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아서 그 돈을 착복한 거냐라는 내용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돈이 과연 브랜드 호텔 계좌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냐. 하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진상조사단 국민의당의 얘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돈이 과연 김수민 의원 개인 그 브랜드 호텔 내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당에 흘러 들어가서 당의 선거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 돈이 쓰였는지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 TF 여부는 글쎄요, 이것도 검찰이 좀 면밀히 수사를 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로 저는 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계약을 맺은 것과 같이 딱 그만큼의 선거 홍보에 관한 일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는 TF가 계약을 맺은 것과 별개로 국민의당의 기타 홍보 일에도 관여를 해서 했다라면은 그 돈을 다른 데서 받아갖고 국민의당이 일을 했다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당의 당직자의 역할을 했던 거라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당이 너무 선을 딱 잘랐거든요. 아니야라고 검찰 수사에 이게 만약에 여당이 만약 이런 진상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했으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결국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이 만약에 중앙선관위 얘기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됐을 때 검찰이 기소를 받아들이고 법적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국민의당이 얘기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거는 검찰이 우리 당에 대한 모해 행위다 등등으로 반박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은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헛다리를 짚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검찰이 이거를 기소한다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윤태권 실장님, 그러니까 총 2억 상당의 돈을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 호텔 등이 받았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금액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거기서 2억을 받았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A, B 회사를 통해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브랜드 호텔하고 이제 뭐 TF 쪽으로 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 이제 김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격 규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돈이 이제 용처 들어온 건 확인됐고 이제 나간 것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앞으로 이제 공방이 있을 겁니다.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뭐 검찰이 밝히든지 또 진상조사단에서도 더더욱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성격 규정에 대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로고가 좀 말하자면 이제 수준이 떨어진 것 같다. 예. 수준이 떨어지건 말건 간에 일을 한 건 한 거예요. 이 브랜드 호텔이라든지 국민의당은 수준도 안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제 TF를 꾸릴 때는 저도 이제 좀 큰 선거에서 이런 일에 좀 관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기획하는 팀, 예. 당에서 있는 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걸 이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팀들이 같이 와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당은 이제 관여 안 하고 이 회사만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쇄 업체만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기획하는 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관계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보면은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 핵심은 저는 하나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 없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개인적인 착복하지 않은 게 그럼 당에 이제 브랜드 호텔에서 받았으니까 브랜드 호텔에서 그야말로 일한 대가냐 아니면 흘러 들어갔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흘러 들어갔을 때 정황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례 공천에서 이 청년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30대 여성이 어떻게 해서 그 국민의당 비례 7번이 되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상돈 교수도 그 의원도 얘기를 했겠지만 30대 여성이 디자인 벤처라고 하는데요. 벤처 회사가 이런 회사가 벤처 회사입니까? 로고 만들어주고 이런 회사 하나 만들었던 경력으로 해가지고 청년 비례, 청년 어떤 공약을 만들고 이런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범을 보이는 일을 하지도 않은 경력으로 오게 된 과정이 이제 불투명하고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그 과정이 해명되지 않으면은 의구심이나 이런 꼬리표는 제거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리베이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선 김수민 의원을 어떻게 해서 공천하게 됐는지, 그리고 김수민 의원을 공천하기 위해서 일감을 특혜성으로 몰아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리한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리베이트 같은 사달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당에 돈이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밝혔던 이상돈 의원은 그런데 김수민 의원을 지칭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가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30대 초에 청년 비례를 한 명 공천해야겠다라는 정치권의 풍조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수경 기자님. 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우리는 이제 의혹을 보고 결과론적으로 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김 의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맥락이 있었을 겁니다. 새누리당에는 조동원 홍보위원장인가요? 공식적인 그 직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에는 조동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손혜원이라는 지금 의원이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에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좀 불쏘시개 역할도 했던 그런 맥락에서 아마 국민의당도 우리도 좀 누군가 필요하다. 홍보위원장을 맡을 사람인데 그럼 이왕이면 젊은 사람, 이왕이면 여성,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 있었을 거고. 만약에 김 의원이 성공적으로 이 모든 의혹 같은 게 없이 그냥 쭉 나갔다면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었을 테고 또 하나의 어떤 신화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뒤에 착한 건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왜 젊은 애를 갖다가 벤처기업 사실은 업적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30살의 젊은 여성이 이런 의혹 없이 쭉 일을 끌어갔다면 굉장히 좀 좋은 모델로서 우리 어떤 정치사에서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이상돈 의원의 이 말이 30대 정치인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이기진 전 의원님, 저는 앵커이기 전에 정치부 기자로서 국민의당의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 김수민이라는 30대의 여성을 공천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그 부분은 자당의 기능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수사도 안 하겠다. 밝히지도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핵심적인 키가 있을 거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고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도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머리를 난 써본 적도 없고 굴려본 적도 없어서 그 흘러가는 얘기를 도저히 통역과 해설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해당 관계자들은 답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의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지금 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은 김수민인가 그분과 또 이상돈 의원 모두 재선쯤 된 국회의원이 하던 말이고 10년쯤 된 당에서나 나움직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옛정치다. 만약 국민의당이 어떤 대한정당으로서 나왔다면은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선의 꿈을 갖고 있다면 이거 확실히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출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예. 네, 확실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서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을 텐데 예. 홍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선거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이런 식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했던 관행이 있었습니까? 저는 홍보본부장까지 했는데 예. 이런 거 실무선에서 하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이게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관행이라는 건 누구나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건 잘못이 이게 왜 관행이 돼야 됩니까? 관행이 잘못된 거죠. 예. 관행이라면 묻어둡니까? 그건 아니죠.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삼성의 맏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이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는지 저희가 요점만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이 밝힌 내용입니다. 내가 물산 전산실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는 삼성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삼성물산 전산실 공채 직원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경호원에서 삼성전기 고문까지 올라갔으니 나름 성공한 셈인데요. 나는 전산실 직원 아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부진 사장과 교제를 하면서 원래는 결혼 안 하려 했었다. 결혼하지 않고 때가 되면 물러나려 했으나 동생 이서연 씨의 결혼이 서두르자 이건희 회장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허락을 않겠다라고 해서 서둘러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발언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의 맞사위로 너무 힘들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MIT 공대로 유학 가는 과정이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발언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듣기론 MIT 공대 유학, 누구나 꿈꾸는 건데 아무나 갈 수 없는 데인데. 어쨌든 두 차례의 자살을 기도했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서 살렸다. 이혼 소송 이유는 내가 술 취해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술 취해서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지만 나는 아들을 대할 때 매우 어려웠다. 이런 얘기까지 밝혔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제 일방의 주장이고 사실인 것도 있겠고 본인의 입장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힘들었겠죠. 그 삶이 이제 말하자면 평범한 개인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기업의 맞사위가 돼서 또 이제 기업 경영까지 하나를 이렇게 맡게 되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 같고 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는 좀 약자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결국은 이혼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양육권 문제 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약자기 때문에 기댈 곳은 여론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찌됐든 인식을 하고 좀 기획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터뷰인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노림수도 없진 않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부진 부회장 쪽에서는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이 이무재 전 고문 쪽에서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양쪽에 이제 힘겨루기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부진 부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굴지의 기업 경영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른바 셀럽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런 셀럽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과도하게 주목받으면 기업도 힘들고 그런 면이 있겠죠.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더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형님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무재 전 고문이 형님이 그냥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이렇게 모욕하지는 말아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답장을 보내왔다라는 부분도 밝혔는데
정성희 위원님. 초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그가 기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처음에 삼성전기 공채 입사자가 아니고 이제 보디가드였다, 삼성가에.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뭐 이 인터뷰에서 일부의 진실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부진 씨랑 이제 연애를 하게 돼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부진 씨가 선택을 할 때는 그 본인의 신문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대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기대고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 결혼 생활이 안착이 되고 본인이 이제 경영자로 나서게 되면서 본인도 이제 삼성가의 일원으로서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남편한테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MIT의 경영대학원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신분 세탁가랄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어울리는 지위를 이렇게 예. 갖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공부를 안 해온 사람으로서는 압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1심 판결은 양육권과 친권을 전부 다 여자 측에서 갖는 걸로 나왔는데 예. 2심에 이제 재판을 앞두고서 언론과 이런 것을 한 것은 여론에 기대해 가지고 이거를 좀 뒤집어 보려는 그런 일종의 여론전이다. 의도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심에서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이해관계자 심지어 이 아들까지 다 인터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보는 엄마와 아빠, 그 가족관계 이런 모든 것을 상황을 보고서 1심에서 그 판결을 또 양쪽에서 너무 막강한 변호사들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1심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엄마한테 주겠다고 판결을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인터뷰가 보이는 진실은 전부는 아닐 것이다. 네. 그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숨기고 자기가 이제 유리한 부분만 했던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이거 전체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 판사가 다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황은 사실은 기사에는 소개가 안 된 건데 인터뷰를 다 하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그 인터뷰한 대상에는 아들까지 예컨대 이런 거 물어봤겠죠. 엄마를 하고 싶니? 아빠를 하고 싶니? 이런 정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의 판단까지 들어가 있는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재벌가의 사이로서 힘들었다. 이런 정서적인 거에 기대 가지고 이거를 여론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의구스럽습니다. 네, 이기진 전 의원님, 비록 네. 이제 재판 중이고 2심 네. 판결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네. 이 폭로전 같아요, 양상이. 나는 그래서 얘기 좀 잊어버릴까 봐 지금 막 메모를 했는데 네. 명성이나 권력이나 또 돈이나 지위 또는 뭐 가문 이런 걸로 결혼을 할 게 아니라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일단 결혼했으면 사랑으로 지속돼야죠. 그 생각이 명쾌한 결론입니다. 네. 네,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혼식장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샜네요.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시켜도 왜 아들 숙제를 시켜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장까지 가서 부하직원이란 말도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직원에게 아들의 숙제를 시킨 미래부 공무원의 갑질 뉴스를 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갑질이죠. 황당한 뉴스인데요. 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의 파리 국빈 출장길에 동행한 미래부 사무관이면 5급이니까 사실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고시 출신이라면은 이제 바로 들어간 전문 사무관일 텐데요. 출장길에 동행을 했는데 이 사무관은 그 미래부 산하의 KICT 본투 글로벌 세태가 주최한 한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 행사를 지원하기에 따라갔었는데 거기에서 고등학생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답니다. 예. 이게 학교에서 영어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제 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부의 그 사무관이 그 본인이 같이 있는 그 본투 글로벌 센터 직원한테 아들의 영어 숙제를 번역을 해달라. 그리고 빨리 안 나오니까 독촉까지 해서 할 수 없이 이 직원이 그 번역을 해서 줬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는데 이렇게 한가한가요? 한가냐? 박 대통령 그 파리 출장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싼 세금 내고 다 타고 가가지고 아들 숙제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산하 직원, 예. 센터 직원한테 부탁할 정도 한심한 것인지 이게 늘 대통령 출장길이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꼭 사고를 한번 치는데 이번엔 또 이런 사건이 터졌네요. 네, 미래부 5급 사무관을 바라보는
미래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렵고 직속 상관이고 어떻게 보면 기관의 존망이 달린. 이걸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가까운 지인도 정부 이제 산하부처의 실무자인데 이번에 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출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뭐 잘 다녀왔냐 그러니까 아유 뭐 하는 일 없이 항상 쭉 대기하고 있다가 잘 다녀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한번 행차를 할 때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가니까 제가 볼 때 바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바쁘면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갑질인 건데 5급 사무관이 예컨대 미래부의 6급이나 7급 아무리 자기보다 이제 하급자라고 해도 6급, 7급 직원한테 같이 시험쳐가 들어온 사람한테 아들 숙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산하기관이고 한 군데 이제 건너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구의력 사고랑도 이게 유사점이 결국은 있는 겁니다.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넘기는 게 민간에서도 그렇고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그렇고 이런 계급적으로 구획 지어지는 게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후자가 좀 더 안타깝습니다. 이승규 기자님. 그 뭐 영어 에세이 숙제를 시켰다는데 정확하게 숙제가 뭐였습니까? 이 A4 용지 한 장짜리였는데요. 이 제주도 수학여행 수기 그리고 환경보호활동, 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정부 사무관들 똑똑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면 굳이 아들 숙제를 그 뭐 센터의 어떤 다른 직원한테 시켰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참 놀랍고요. 더 문제는 이 사무관이 아주 바빴던 것 같지는 않아요. 차량을 빌려가지고 파리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파리 시내를 관광을 했고 또 이 비용도 센터 측이 지불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인 센터에서 렌터카 가고 또 호텔. 비용하고 호텔하고 이거를 대신 결제해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부는 어쨌든 지금 뭐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숙박비의 경우는 단체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할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센터 그 모든 본인들이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센터 직원들한테 일단 더 돌리고 시작하는 어떤 발상이나 일의 어떤 그 처리 방식이 굉장히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파리 관광을 했는데 왜 센터에게 대신 결제를 시켰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미래부가 미래창조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단체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미래부에서 이 방송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우스개처럼 얘기하면 정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갑질을 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갑질을 했다. 한심하죠. 대통령은 땀나게 몸을 망쳐가면서 뭔가 하는데 함께 간 수행원들은 이 짓들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 엄마 입장에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엄마 입장에서? 부러운 거죠? 그게 아니고 영어 숙제를 저렇게 에세이 숙제를 내면은 엄마한테 부탁을 하지. 아니 엄마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가져온 성과만 보고서 잘 썼냐 하고서 이제 ABC대로 내가지고 성적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숙제를 하게 되면 이제 엄마 숙제, 그다음에 아빠 숙제, 능력이 안 되면 이제 학원에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숙제는 좀 안 내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수행평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대회나 수행평가일 건데 그런 식으로 부모가 숙제가 되는 건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하려면은 그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해서 에세이는 현장에서 써라. 내주면서 네 실력으로 제가 멋지가 되간에 반 페이지가 되더라도 학교 안에서 끝내게 나와야지 이 숙제가 바깥으로 나오게 제발 학교에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시 진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범의 행적이 속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초에 이 테러범의 테러 타깃 대상이 클럽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였다. 디즈니 답사까지 벌였다. 이런 의혹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테러범의 원래 목표가 디즈니월드였다. 테러범의 목표가 이제 소프트 타겟 테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처음에는 게이 클럽이 아니라 올랜도가 이제 디즈니 월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요. 거기를 가서 사전에 답사를 한 정황이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지인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족은 동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디즈니 월드 내의 쇼핑몰인 그 다운 디즈니를 이런 데를 둘러보고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봤습니다. 사전에 왜냐하면 답사까지 했다. 디즈니 월드 내에서 몇 군데의 그 테마파크는 들어갈 때 총기, 금속 이걸 통과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통과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미리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과가 이제 좀 어렵고 쉽지 않은 걸 알고서 공병 모포를 본인이 들어가기 쉬운 게이 클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 본인의 자택에 대한 사진도 오늘 미 수사 당국이 공개를 했는데 이 디즈니랜드에서 그런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달력에 D-Day를 표시한 것까지 다 발견이 됐었다. 그렇죠. 그 달력에 보면은 이제 사고가 났던 6월 7일인가요? 바로 저 사진이죠.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사전에 이제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했던 이제 정황의 증거로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예, 김병미 의원님. 그렇다면 디즈니 월드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지 않고 막판에 바꿨죠.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총기를 들고 난살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상자가 그렇게 클럽에서처럼 엄청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가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게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그 게이 클럽에도 자주 갔다는 겁니다. 본인이 잘 알던 곳에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더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범행 대상지를 바꾸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정말 정황이 속속 드러날수록 더욱더 끔찍한 테러를 기도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은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휘날레 소식도 바로 이 비 소식입니다. 장마가 한 주 정도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이른 장마인데 19일이면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21일이면 중부지방까지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한반도는 21일쯤 전체가 이 장마전선의 영향권 아래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 장마가 시작되면 통상 17일 가까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15일 새벽부터 16일 사이죠. 전국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는 기상청의 장마 예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주 정도 장마가 일찍 시작되니까 장마 준비 좀 한 주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